안녕하세요. 작가 이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왜 번거로운 사랑과 우정을 해야 할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작가고요. 산문이라는 긴 글을 주로 쓰는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쇼츠를 보기에도 바쁜 시대에 문학이라는 롱폼으로 승부를 보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해안이 있으신 분들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전망이 좋은 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좀 무모하게라도 지키고 싶은 장르가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문학이고요. 저는 인간이 이야기를 하는 동물로 진화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은 이야기가 사치나 럭셔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대자본이 투입되는 드라마 시장의 신인 작가로서 잘 진입해 보려고 고군분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팔릴 만한 서사, 그리고 자본을 투자받기 좋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써내는 작가가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꽤나 어떤 점에서는 능숙해졌겠지만 어떤 점에서는 뭔가 마음이 한쪽이 고장난 것이 아닌지, 혹은 영혼을 조금 판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하루를 굉장히 정교하게 쪼개서 쓰면서 워커홀릭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업무 흐름을 어김없이 깨는 타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친구들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참 좋지만 왼수 같은 친구들이 있으시지요? 저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항상 메시지로 굉장히 사사로운 소리를 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거나, 혹은 이미 그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수습할지를 같이 논의한다거나, 저를 굉장히 거슬리게 하고 화나게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거는 게 또 친구들이기도 하죠.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저의 집필 작업이 수시로 중단되고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워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정말 큰 회의랑 마감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큰일인 거예요. 친구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다 같이 그 친구네 집에 모인 거예요. 여러 명이. 친구네 집에서 저희가 한 일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치우는 일이었어요. 친구가 너무 모밀국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국수 같이 삶고 거기에 막 떡볶이랑 튀김은 배달 음식으로 시키고 해서 한 5명이 모여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었거든요. 친구의 고통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나 맛있게 먹고 또 많이 웃었다는 게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도 중간중간 농담하고 싶은 마음을 참지 않은 게 우리가 친구의 슬픔을 가벼이 여겨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방식으로 삶을 존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걸 서로 그냥 알았던 거예요. 눈물과 코미디라는 게 그렇게 따로 놀지 않고 음식과 쓰레기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이 그날 저녁에 우리가 같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또 호사스러운 위로의 시간이었다고 그날 저녁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우정이라는 것은 자세히 알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세히 알게 된다는 건 귀찮아진다는 거고, 귀찮아지는 이유는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이지. 슬픈 친구네 집 개수대에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걸 보면서 타박하고 싶은 마음 대신에 그냥 말없이 설거지 뚝딱 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그게 우정이겠죠. 친구네 집에는 인공지능 식기세척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없고요. 친구의 아픔을 둘러싼 일련의 시간들 속에서 친구들과 저 중 누구도 AI 같은 건 진짜 안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도 무력한 영역이지만 AI도 진짜 무력한 영역이고, 그나마 인간들이 뭘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이 위로와 돌봄의 영역인 것 같았어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모두한테 평등한 방식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계급차가 더 선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대 AI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들 있잖아요.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도태될 것이라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진단들 앞에서 늘 심드렁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일상적이고 굉장히 작은 질문들로 늘 돌아오죠. 나는 누구와 함께 그래서 오늘 밥을 먹고 치울 것인가? 누가 슬플 때 그의 옆에 있고 싶은가? 기쁨과 슬픔과 웃김과 더러움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타인이 나한테 있는가? 계속 저는 이 질문들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걸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직감이 본능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인간과 대면하는 것에 비해서 AI 서비스와의 소통은 엄청나게 간편하고 또 편리하고 거의 매번 유용합니다. 저도 매일 쓰고 있어요. 미래 세대에는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AI라는 코어 파트너 없이 그렇게 살았던 시대도 있었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실제로 몸뚱아리를 가진, 그래서 뚜벅뚜벅 나에게 걸어오고 냄새와 피부를 가진 인간이랑 수고롭게 관계를 맺는 게 여전히 중요하고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와 맺는 관계를 사랑과 우정이라고 하기엔 아직까지 많이 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사랑과 우정이 너무 근사한 것이어서라기보다는 일단 사랑과 우정의 속성 중 제가 좀 특징적으로 느끼는 것이 버려질 위험이 있다인데요. 내가 그로부터 버려질 위험이 없는 관계를 사랑과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저의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차일 위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AI 서비스한테. 그리고 손절당할 위험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무례해지고 때때로 굉장히 착취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죠. 사실 사랑과 우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조심스러운 세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짓을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나마 나은 인간이 되어가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AI와 맺는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정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에 기반한 대화에 훨씬 가까울 것 같고요. AI와 관계를 쌓아나갈 때 우리는 고객, 소비자 이상이 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저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AI 서비스에서 제가 언제나 장점으로 얘기되지만 늘 좀 다르게 보고 싶어 하는 게 그의 강함이거든요. AI 서비스 정말 강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인간보다 한계라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참을성의 한계도 너무 많고, 체력의 한계도 많고, 인내심의 한계, 언젠가 죽는다는 한계, 시간의 한계, 이런 게 많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성격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진짜 중요한 게 있지 않을런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대답이 떠오른다면 언젠가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리렌이라는 만화를 보면 시간을 거의 무한으로 쓸 수 있는 주인공 프리렌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렌은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는 광경을 이제 몇 세기 동안 바라보아요. 프리렌한테는 그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마음껏 허비하죠. 한 300년 정도를 한 마법을 연마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프리렌이 지나고 보니 그 한 사람, 그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타인이 하나 생겨요. 하지만 그는 이미 죽고 없죠. 그가 이미 죽고 없다는 사실을 프리렌은 굉장히 늦게 깨달아요.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인간이 죽고 나서 시작되는 후일담 같은 이야기예요. 시간이 무한인 프리렌이 시간이 한정된 인간의 감각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엇이 소중해지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늙어 죽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이 약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엄청 대단하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이렇게 강한 존재가 겨우 깨닫는 이야기가 이 애니메이션의 서사예요. 제가 친구 생각을 하느라 이렇게 종종 멍해져 있는 동안 에도 드라마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드라마에서 계속 주인공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이 겪어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수많은 드라마들의 대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공이 무언가를 강력히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드라마라고 해요. 이건 시나리오 작가들의 고전적인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는 사람은 누군가의 분투를 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약한 자들의 가능성을 봐요. 분투는 약한 자들만 할 수 있고 한계를 가진 자들만 할 수 있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분투라고 한다면 그 서사의 주인공들은 여전히 오랫동안 아주 먼 미래까지도 인간들이어야 할지 않을지 그것이 제가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학은 오랫동안 인간의 강한 뿐 아니라 약한 부분을 굉장히 소중히 다뤄왔어요. 저는 도대체가 왜 번거롭게 사랑과 우정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도대체 왜 번거롭게 문학을 읽어야 돼? 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너무 재밌게 읽은 책 김혜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말했어 라는 소설집에는 20년간 배우로 일해온 여자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 배우가 20년간 정말 여러 인물들을 연기하면서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 감각은 이제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여서 알려고 애써야 겨우 알아지는 게 너라면 어땠을까?의 영역인 것이죠. 저는 너라면 어떻게 느낄까라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혜란 작가님은 그러려면 모름의 렌즈로 봐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작가의 말에서 쓰고 있어요. 모름의 렌즈, 안다는 렌즈 말고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마음으로 보는 렌즈. 저는 모른다는 말을 조금 아끼는데요. 모른다는 말에 관해서 정말 좋아하는 두 문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뮤지션이자 작가이자 책방 주인인 요조의 문장인데 너무 좋아해서 항상 외우고 다녀요.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과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 세계는 이렇게도 나뉜다. 정말 좋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인간들을 거칠게 두 부류로 분류를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하면서 도망치는 사람, 정확히 그 말로 다가가는 사람. 근데 후자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여러 작가들의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참 작가는 타인한테 너무 의존적인 직업이에요. 많이 듣고 많이 읽지 않으면 한 편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읽어도 친구가 얼만큼 슬프다고 말해도 나는 지금 내장이 하나 끊어지는 것 같은 심정이야 라고 말해도 그것을 제가 똑같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에게 지금 이 9월의 아름다운 가을이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을지 저는 모르죠.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저보다 훨씬 먼저 비슷한 슬픔을 겪은 친구에 대해서 그제서야 헤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30대 초반에 이런 슬픈 일을 겪었을 과거의 내 친구를 다시 생각하면서 놀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었어라고 새삼 묻게 될 것 같고 그제야 친구는 지금 다 못했던 얘기를 저한테 또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의 대가 정혜윤 작가의 문장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옮겨왔어요. 삶의 발명이라는 책에 실린 소중한 문장들이에요.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이야기라는 필터로 대답을 내리는 사람의 글이니 한번 들어보셔요. 공허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해. 선택이 어려울 때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 말을 해야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싶어? 가장 삭막한 사이는 만나도 할 얘기가 없는 사이. 나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걸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법은 적어도 나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안다. 최선의 나로 사는 법은 감탄한 이야기에 나를 결합시키는 것.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커다란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굳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제가 살아있게 하고 싶은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어요. 슬픈 일들 속에서도 굳이 귀엽고 서로를 웃기고야 마는 우리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탄한 이야기에 저를 결합시키는 게 최선의 나로 사는 방법이라고 정혜운 작가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감탄하는 이야기는 어떤 종류인가 떠올려 보았는데 그 일본 영화 중에 사카모토 준지 감독의 오키쿠와 세계라는 정말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좀 더러운데 실제로 똥을 나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전에 똥을 이고 지고 나르는 직업인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로 정말 똥을 한 바가지를 온몸에 뒤집어 쓰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안타깝고 더럽고 누구라도 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이럴 때 웃어야 돼 라고 말해요. 저는 그때 그 주인공한테 너무 반한 거예요. 아, 이럴 때 웃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좋은데? 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웃음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으로 굉장히 거의 번거롭게 코미디를 자기 안에 끌어들이는 이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능력이 너무 사랑스럽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여기서는 못 웃을 것 같은데 싶은 상황에서도 여기서도 웃을 수 있지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 AI의 시대에 자꾸 똥물 얘기하고 그래서 죄송해요. 저는 어쨌든 기술이 어떻게 사랑과 우정 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그쪽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가로막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 사랑하게 해주는 기술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예는 아직 너무 작은 것들 뿐인데 저의 작은 예시는 아까 그 친구가 저에게 숙면을 위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줘요. 그 인생의 여러 고난으로 잠을 잘 못 자는 친구가 정말 여러 영상을 돌고 돌다가 아, 이 영상은 진짜 100% 나를 재워주는 영상이야 하고 구원처럼 발견하고 정착한 바로 그 숙면 영상의 링크를 저한테 이제 보낼 때 그것은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잘 자라는 의미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래 겪어온 잠을 못 자는 고통, 이 피로를 너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최대한 너는 최단 시간에 잠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 링크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연대죠. 그게 바로 사랑이고 우정이죠. 이건 기술과 결합된 사랑과 우정이죠. 그래서 다가올 수많은 무시무시한 기술들 속에서도 저는 진짜 악착같이 그것을 사랑스럽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이 가능한 것은 제가 친구와 시간이라는 걸 보냈기 때문이겠죠. 10대 때부터 20대를 지나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제가 여러 방면으로 본 친구의 얼굴, 그리고 친구가 본 저의 얼굴이 있어요. 이 존재감을 긴 시간 동안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한테 할 수 있는 좋은 짓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AI한테 요약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친구와의 이 번거롭고
지난하고 긴 시간을 그냥 제 속도대로 음미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김혜자 배우님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소중히 여기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미숙함은 지루하지 않아. 이것은 저의 믿을 구석입니다. 미숙함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다는 것. 간단한 질문을 두고 돌고 돌아왔는데요. 앞으로는 또 새로운 대답이 생겨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번거로워도 사랑과 우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재밌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만남이 벌어지는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탄생하는 장소도 여전히 사랑과 우정의 세계입니다. 만남이 없이는 이야기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죠. 그래서 만나야 하고요. 번거로운 사랑과 우정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그것을 반복하는 게 너의 신상에 아마 좋을 거라고 제 몸에 새겨진 수천 년간의 유전자가 저한테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그냥 저를 먼저 스쳐간 인류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가고 싶고요. 이 가을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만나지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와 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되게 신선하고 새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글쓰기를 음식과 요리에 비유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작가의 일이 부엌일이랑 닮은 점이 좀 많다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랑 진짜 좋은 글 읽었을 때의 만족감이랑 어떤 점에서 좀 닮아 있기도 해서 도마와 칼이 작가의 도구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음 도구에도 적었지만 자취하면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이제 받은 두 가지이기도 하고 부엌 살림의 기본인 멋진 아이템이기도 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100년 후에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그 물음 도구 안에서 아마 발견하실 수 있겠지만 그 작가님이 써주신 메시지 중에 기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이 일만은 인간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작가님께 그 요청을 드렸어요. 작가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질문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혹시 그 질문을 고르셨을까요, 작가님? 지금 질문들이 그냥 이 질문들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스쳐갔지만 어딘가에 저장되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좋은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조금 겹치는 것 중에 이제 관계를 그만하고 싶은 언제 그만둬야 하는지, 어떻게 끝내는지, 멀어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보여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강연은 계속 하자, 그에게로 가자는 쪽으로 항진성이 있는 말이었는데 그만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정을 이기는 사랑이 있는지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저는 모든 관계가 끝날 때, 특히 연애가 끝날 때는 아주 좋은 친구랑 헤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친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슬픈 일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능하면 다시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좋게 헤어지려고 정말 별 노력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절 인연이 다 해가지고 예전만큼 더 절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길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는 산뜻하게 헤어지려고 되게 마지막에 내 안에 착한 마음을 다 끌어 써가면서 좋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왜냐면 내가 그렇듯 친구도 변할 거잖아요. 한 3년 뒤에 다시 만난 친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게 변할 가능성을 잊지 않는 채로 헤어지는 것 같고요. 우정이 사랑을 이기는 날도 오겠죠? 라는 질문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신 분은 계속 우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신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사람으로서 일단 비슷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에로스는 너무 세기 때문에 섹슈얼한 텐션이라는 건 너무나 센 거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제 진정되고 그랬을 때 우정이 들어올 자리가 비로소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진정할 수 없는 시기에는 솔직히 잠시 버려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절친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우정만 존재하는 관계도 없고 사랑만 존재하는 관계도 없고 그 사이에서 뭐가 조금 우선순위가 됐다가 또 밀렸다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저는 아까 보면서 그런 질문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사랑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그래도 헤어지는 사람하고도 나중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내려면 다정함과 친절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사랑들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저도 사실 그런 말을 듬뿍듬뿍 하는 편이고 저보다 그런 걸 더 듬뿍듬뿍 하는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살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잘 표현되는 삶이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 것인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새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법을 이렇게 알아보는 재미라는 게 너무 있다. 그렇게 막 살가운 말 잘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필요한 거는 엄청 적극적인 표현법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표현법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문해력이 아닐지. 겉으로 이거 사랑 같아 보이지 않아도 이거 다 그의 러브 랭귀지야 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안목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딘가 그런 말 읽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맥락에서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저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작가님? 타인의 연애 예능이 되게 많아지면서 우리가 왜 타인의 사랑을 궁금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초반에 있었잖아요. 저도 사실 다 챙겨보는 편은 아니다가 어떤 가장 유명한 시즌 같은 거는 좀 챙겨보는데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본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출생률 줄어들면서 육아 예능이 많아진 것이 괴를 같이 하고 요리를 잘 안 해먹는 사회에서 되게 먹방과 요리 예능이 잘 되고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애 많이 안 하고 있고 대리 만족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연애 예능 본다는 생각도 하고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전 시즌을 다 본 몇 안 되는 예능 중에는 그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가 있는데요. 모태솔로 예능을 보면 그냥 훌륭한 드라마가 갖춰야 될 미덕과 문법을 그대로 하고 계셔서 드라마 작가로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책을 쓸 때는 훨씬 작가주의적으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산문을 완성하는 반면 드라마를 쓸 때는 일종의 예능 작가처럼 훨씬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많이 고쳐나가고 훨씬 많이 좋은 자극들을 넣으면서 원고를 쓰고 있거든요. 네, 저에게 연애 예능은 좋은 드라마의 교본입니다. 작가님이 말씀 주셨던 사랑과 우정 관련해서 이런 질문도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사랑이나 우정할 때 우리 우정 영원하자, 우리 사랑 영원히 얘기하지만 아까 질문 중에 그럼 영원하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작가님?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짐 자무시 영화 중에 오직 사랑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영화 있는데요. 그 아담과 이브라는 두 주인공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설정상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태어난 그 아담과 이브가 현대까지 살아남았다는 설정이에요. 그 아담과 이브가 무엇을 하고 요새 지낼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면 둘이 완전 그 나른하게 굉장히 음악에 심취하면서 하루하루를 거의 권태적이고도 좀 섹시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무한으로 주어진 사람들은 정말 뭐 클래식, 고전, 뭐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이미 다 음미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음악은 이게 짱이더라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가장 맛있는 것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먹고 그 지혜롭고도 나른하고도 자극 없이 이렇게 지내는 아담과 이브의 일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런 농담을 해요. 셰익스피어 걔 좀 썼지 이런 식으로 십몇 세기에 지나간 작가들을 마치 어제 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회상을 하는 씬이 나오는데 영원히 오래 산다는 건 일단 기억할 사람이 되게 많아진다는 것이고 동시에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억의 가치도 좀 줄어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에게 주어진 평균 수명이라는 게 되게 일단 소중하고요. 가능하면 평균 수명 꽉 채워서 살고 싶습니다. 네, 장수가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너무 쉽게 막 영원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 불가능한 스케줄이셨는데 수락해 주셨는데요. 그때 해주신 그 이메일에 쓰셨던 말씀이 질문력은 언제나 제 인생의 주제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력이란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질문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질문이 가지는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작가님께 이 질문력은 뭘까요?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이 세미나가 끝났을 때 뭔가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들으시는 분들이 속 시끄럽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도영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좋은 질문이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동시에 또 질문력은 아까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할 텐데요. 낯선 사람에서 사랑과 우정으로 발전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질문하는 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무관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타인을 발견하셨을 때 그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로 직진하여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용기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에게는 달갑지 않은 질문이 아니도록, 그러니까 그도 대답해보고 싶은 질문이도록 질문을 다듬는 게 참 지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지를 늘 부지런히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 질문이 그 사람한테도 즐거운 것일까를 두 가지를 동시에 굴리다 보면 어느새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내가. 네, 그 방금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세미나를 기획할 때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하루 동안 많은 질문을 떠올려 본 적이 없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돌아갈 때 답을 찾은 것보다 속 시끄럽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획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그런 감정을 느끼고 가시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하나 정도만 더 질문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주제 말고 만약에 다음 물음 세미나에 또 작가님이 초대가 됐다면 그때 어떤 질문을 들고 오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실제로 예시로 제안해 주셔서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깜냥이 안 돼서 포기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이야기는 무엇일까?가 원래 저한테 후보 주제였거든요. 너무 이걸 호기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이야기는 이것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어서 하지만 제가 평생에 걸쳐서 대답해보고 싶은 질문이고 사실 이렇게 종이책 판매량이 줄어든 시대에도 정말 죽기 전에 100만 부 판매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야망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여러모로 100이란 숫자가 되게 제 심장을 벌렁이게 하는 숫자인데 많이 팔리는 것만큼 나의 훨씬 먼 미래에도 이게 살아남는다는 것 그런 이야기는 뭐지?를 되게 추구하면서 사실은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0년 전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그냥 사실 가벼운 예시로 드렸지만 이 질문이 되게 갖는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나서는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걸까 저걸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답을 어렴풋이 찾은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는 그 답을 생각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은 답을 못 찾아서 그런지 계속 그 질문을 떠올려 본다는 게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작가님과의 물음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언젠가 작가님 꼭 모실 수 있도록 저희도 애써 보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